북한의 정예 중에 정예로 뽑힌 조종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밀리에 파병되었습니다. 동맹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은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만행과 아군을 오인 사격하는 참사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며 조국을 등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과연 이 북한 조종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국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제국주의 원수들과 싸운다고 말이죠. 러시아 동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여기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비밀리에 파병되었을 때 말입니다. 우리 조종사들 리준호, 최민준, 박창식, 김광일, 장동철 다들 정예 중에 정예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여기 와서 보니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더군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는 곳 아시겠습니까? 흙먼지와 연기가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데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전장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죽어라 싸웠습니다. 우리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어요. 러시아군 동무들이 하는 짓이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살림집들을 불태우고 애미나이들을 끌고 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과연 원수들 뿐이었을까요? 하루는 말입니다. 작은 마을 하나를 점령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늙은 농민들을 마구 때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창식 동무가 그걸 보고는 눈이 뒤집히더군요. 이게 무슨 해방입니까? 이게 인민을 위하는 전쟁입니까? 하면서 속삭이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게 제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식 동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면서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가 배운 인민사랑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은 이런 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창식 동무가 그렇게 말하는데 최민준 동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김광일 동무나 장동철 동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와 흙먼지가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회의감과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숙소에 모여 앉아 다들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북녘 하늘 아래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은 이미 흙먼지처럼 부서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적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박창식 동무가 어느 날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준호 동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눈빛 속에는 말이죠.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족쇄 같은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침묵의 투지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붉은 별이라고, 수령님과 당의 위대한 영도 아래 무적의 비행사들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랐지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러시아군과의 연합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해 상공에서 모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무선 교신에 혼선이 생기더군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 시야에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뒤따르던 러시아군 전투기가 우리 편 전투기를 오인 사격한 겁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무의 비행기가 불덩이가 되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선에서는 지휘부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만 이미 늦었죠. 연합훈련 중 아군을 쏘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전사들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동물을 잃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망연자실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숙소에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안에서는 다섯 동무의 침묵이 더욱 차가운 냉기를 풍겼죠. 모두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리주노 동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말이 왜까? 우리는 그저 소모품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부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에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당이라고 외쳐왔지만 정작 인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현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5인 사격은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불신과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최민준 동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의 얼굴이 아른거릴 겁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무리 크다 해도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그의 어깨는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동무,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최민준 동무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리준호 동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탈출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탈출이라니 그것은 곧 배신자라는 낙인과 가족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썩어빠진 체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밤은 잠 못 이루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우리는 은밀히 모여 탈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투기를 버리고 실종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요. 만약 이 계획이 발각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조차도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리주노 동무는 정말이지 치밀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바람의 방향, 비행 노선, 연료 소모량까지 계산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이성과 강인한 의지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비장한 현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최민준 동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절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건 운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날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5인 사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엔진 이상을 가장했죠. 갑자기 비행기가 비틀거리고 기체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흉내를 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군요. 쿵 하고 땅에 처박히는 순간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친 충격이 온몸을 때리고 비행기는 연기를 뿜으며 멎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탈출구를 열고 기체 밖으로 몸을 던졌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쇠타는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가 한데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는 온통 폐허였습니다. 불꽃과 검은 연기가 사방에서 솟구치고 멀리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뛰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이 한꺼번에 덮쳐오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동무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과 결심이 한데 섞여 있었죠. 낡은 군복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어딘가 찢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쳐 입었습니다.
이제 이 군복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달리 입을 것도 없었으니 어쩝니까? 러시아 놈들과 우리 보위부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다닐 게 뻔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지점을 중심으로 감시망을 좁혀올 테죠. 우리는 그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발걸음부터가 지옥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땅바닥에는 포탄 파편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으스러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그 얼굴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자유, 그 두 글자가 마치 불꽃처럼 심장을 태웠습니다. 그 불꽃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으니까요. 폭발음과 총성이 귓가를 찢는 아수라장 속을 맨몸으로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를 숨어 다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조심스레 피해 다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죠. 김정은 원수님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테죠. 불꽃과 번개가 갈라놓은 듯한 두세 개의 단절, 그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 극적인지 그때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잿더미가 된 마을에서 숨을 고르던 때였습니다. 포연에 그을린 건물 잔해 사이로 얼어붙은 바람이 윙윙거렸죠. 여기가 우크라이나인지 아니면 제가 겪었던 그 어떤 황량한 국경지대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이었어요. 저희 조종사 5명은 말 그대로 죽으림을 다해 러시아 보위부 놈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었더랍니다.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게 정말이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며칠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헤매다 보니 다들 초췌해져서 사람 몰골이 아니었죠.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다시금 깨달았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잡히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희는 다 죽은 쥐처럼 웅크리고 숨죽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들은 러시아 군복이 아니더군요. 허름한 민간인 옷차림에 어깨에는 낡은 소총을 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죠. 그들도 저희를 보고 잔뜩 긴장해서 총을 겨눴고요. 저희는 손을 들어 보이며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상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무서움, 피로,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아본 순간 그들은 총을 내리고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우크라이나 민간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들을 따라 나섰고 그들이 안내한 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은신처였습니다. 흙냄새가 진동하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바깥의 냉기와 보위부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과 차가운 물을 내밀었습니다. 정말이지 꿀맛이었어요.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적과 싸운다는 동지애가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더군요. 그들은 저희에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빚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새도 없었습니다. 보위부 놈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러시아 군 차량이 드나드는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수색대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을 때 저희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항군 동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과 함께 은신처를 옮기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숨어 지내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자맹이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로 저희 머리 위로 보위부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다들 얼음처럼 굳어버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제 심장을 조여오는 듯합니다. 저항군 동지들은 저희에게 옷을 바꿔 입히고 민간인처럼 위장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요. 저희는 그들의 지시에 따르며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느껴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자유로운 땅을 밟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보위부의 날카로운 감시망을 뚫고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더랍니다. 저희의 운명은 정말이지 바람 앞에 등불 같았어요. 우크라이나 저항군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우린 드디어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처음 봤을 때 고저 숨이 턱 막혔어요. 건물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길바닥엔 파편들이 널려 있었죠. 여기가 전쟁터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매복해 있다가 밤이 되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적군 감시망을 피하고 매복 지점을 뚫는 건 정말이지 목숨을 건 자맹이었어요. 매 걸음이 지뢰받친 듯 조심스러웠고 붕괴된 다리 앞에서 우린 몇 시간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장동철 동무는 역시 베테랑 조종사답게 침착하게 지도를 보며 최적의 경로를 찾았어요. 동무들, 이쪽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돌아가는 게 빠르겠습니다. 그의 말엔 늘 확신이 있었죠. 식량과 식수 부족은 우릴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고 차가운 물 한 모금으로 버티는 건 정말이지 사람 할 짓이 못 되더군요. 밤 공기는 또 얼마나 매서운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리고 배는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걷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적군 검문소를 우회하려다 그만 지뢰밭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앞서가던 김광일 동무가 발을 헛디뎠는데 크악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동철 동무가 재빨리 김광일 동무에게 달려가더니 움직이지 마라. 지뢰다. 하고 소리쳤어요. 모두가 얼어붙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평소 순진하기만 하던 김광일 동무가 이를 악물더니 동무들 걱정 마시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에게서 새로운 투지를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위기를 넘길 때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죠. 우린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죽음의 길을 말입니다. 죽을 고비 넘겨 동유럽 국경에 겨우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캄캄한 밤 약속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들킬까봐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봐 온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지 뭡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자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유럽 정보기관 사람들이랑 남조선에서 온 우리 지원팀이라고 하더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을 쥐어줬어요. 이제 당신들은 북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서류에 적힌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아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 석자를 버리고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낡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좁은 트럭 짐칸에 몸을 구겨 넣고 온갖 고생을 다했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북조선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까 봐요. 밤낮으로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북조선 사투리도 최대한 쓰지 않으려 애썼고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같은 남조선 말을 어색하게나마 따라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어느 날은 브로커라는 작자들이 돈만 챙기고는 저희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거예요. 하마터면 낯선 땅에서 길 잃을 뻔했지 뭡니까? 다행히 우리 지원팀에서 미리 손을 써둔 덕에 큰 탈은 면했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나요. 또 한 번은 국경 수비대에 걸려 몸수색을 당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데 제가 배운 대로 대답은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저희를 꿰뚫어 볼 것 같아서 말입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제 위장 신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건 다른 난민들 중에 북조선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를 보고는 동무들 혹시 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정체를 알아챌까봐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발각될까봐 말입니다. 진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마다 저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심하자는 무언의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사무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과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끝없이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언제쯤 이 그림자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때는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의 망명 신청지라는 곳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자유의 땅인가,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죠. 밤새도록 기차를 갈아타고 어떨 때는 짐칸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국경을 넘을 때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틈에서 손짓발짓으로 겨우겨우 길을 찾아 헤맸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며칠 밤을 새우며 달려왔어요. 동무들 모두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조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깨끗하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이고 무엇보다 감시의 눈길이 없다는 게 제일 큰 해방감이었어요. 한데 그 해방감도 잠시였답니다. 망명 심사라는 게 또 다른 벽이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탈북했고, 왜 비행기를 몰고 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속속들썩 캐묻더군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혹시 북한 보위부에서 보낸 끈앞풀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도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 신문 같은 인터뷰를 받는 내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원 확인 과정이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증명서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어주길 바랄 뿐이었죠. 우리 조종사 동무들은 각자 겪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실을 증명해 나갔죠. 그래도 북한 보위부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발각되어서 다시 끌려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심장 한구석을 늘 짓누르고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은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의 어버이,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어린 자식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동안 그들은 또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 미련과 죄책감이 저희를 참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를 보냈는지 몰라요. 작은 방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죠. 매일매일 남한으로의 최종 입국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TV에서 남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곳이 우리가 꿈꾸던 진짜 자유의 땅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언제쯤 그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매일을 살았습니다. 저 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그 비행기를 몰고 남쪽 하늘을 가르던 순간부터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공기, 그 바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비상 착륙, 고저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착륙하고 나서도 한참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파란 하늘, 그리고 자유의 땅.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한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말입니다. 아, 그때의 감격이란 아마 동무들께서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발밑의 흙마저도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그저 펑펑 울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울고 이제 더는 감시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울고 이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간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압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처음 본 건물들, 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들.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웠습니다. 고향에서는 고저 수령님 말씀만 외우고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조심조심 살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찾아왔나 깨닫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5 조종사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그저 자유를 찾아온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인간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기 와서야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 그 모든 처절한 탈북의 과정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녘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날아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어떤 압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저리고 아프지만 언젠가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